네, 안녕하십니까. 공두림 한국사, 흔적의 한국사 1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2번째 강의까지 해서 근세 경제사 파트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근세 문화사, 조선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 문화 내용을 2시간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선 통치 제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 확보책이죠. 조선 태종대 때에 처음으로 시행됐던 호패입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패는 노비도 호패를 폐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노비 폐용한다? 안 한다?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왜 안 드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노비 안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한다. 노비 호패 폐용합니다. 하죠. 자, 호패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입니다. 노비도 포함을 합니다. 단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 확보책이에요. 그래가지고 호패는 지금의 신분증이니까요. 개개인의 출생, 이름, 출생연도, 과거에 급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기록하고요. 또 호패 앞면입니다만은 뒷면에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 점이 하나 있다면 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래야지 호패를 보고 불신 검문할 때 일러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건 앞면인데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죠. 이거는 상하로 되어 있어요. 상하로. 그렇죠? 이 호패 재료는 신분도 상징합니다. 신분도 상징하죠. 우선 맨 오른쪽에 있는 호패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임성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임신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계해가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해년에 과거를 봐서 합격했던 사람 같고요. 김좌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좌현은 갑자생이고요. 갑진년 사마시, 과거에 사마시 있죠. 사마시에 급제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사람도 서종성이라는 사람인데 정축년생이고요. 을미년에 봤던 일동의 사마시에 급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재묵이라는 사람입니다. 을유생이고요. 갑인년에 묵과 급제합니다. 묵과 급제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조동환이라는 사람인데 병자생이고요. 임진년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급제자의 호패하고요. 또 사마시 이제 밑에, 문과보다 밑에입니다. 그래서 그 급제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상하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결국 호패, 호패 다시 하겠습니다. 호패 제도의 실시와 오가 작동법 일시 이런 건 전부 다 국가의 통치 목적입니다. 농민 통치 목적. 그래서 재정의 확보책 이런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통일신라 때 보면은 민정문서 있죠. 민정문서를 작성했던 취지나 또 조선시대 호패제도라든가 오가작동법을 실시했던 취지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세문화의 두 번째 훈민정음입니다. 세종 25년 1443년에 제정해서 세종 28년 1446년에 발표했던 백성을 다스리는, 가르치는 바른 소리에서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나란말싸미, 중국의 달라 해서 훈민정음 서문 나오죠.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일반 민중들도 문자의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문화의 기반이 저변층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튼 한글로 된 최초의 서적이에요. 한글로 된 최초의 서적, 미안합니다. 이 훈민정음으로 된 최초의 서적으로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용비어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된 한글로 된 최초의 서적은 용비어천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훈민정음도 있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있습니까? 훈맹정음이라고 있습니다.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훈민정음이 한글이죠. 우리의 글이에요. 훈맹정음 뭐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의 글자입니다. 점자죠, 점자. 한글의 아버지, 훈민정음의 아버지는 세종입니다.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집현전. 특히 이제 세종대 집현전은 그 인재들의 어떤 그 수재들의 모음, 어떤 수재들을 모아놓는 그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집현전이라고 하는 건 집, 현, 전 그럴 때 집현입니다. 현명한 인재를 모아놓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세종대 때 홍문관으로 바뀝니다. 홍문관. 그래서 한글의 아버지는 세종입니다. 그러면 훈맹정음, 즉 점자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은 박두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점자는 언제 만드냐면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집니다. 1926년에 만들어져요. 이 박두성이라는 사람이 당시 1920년 당시 맹하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점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어떤 어떤 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손잡이 같은 데 보면은 점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점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지갑에 보면은 화폐가 있죠. 지폐. 지폐 보면은 1,000원짜리라든가 지폐 보면 1,000원짜리는 이게 1,000원이라면 오른쪽 편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5,000원짜리는 2개가 있고요. 10,000원짜리는 3개가 있습니다. 50,000원권 화폐에는 짝짝짝 그어진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요. 그래서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하면 바로 이렇게 만져서 금방 이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금방 구분합니다. 물론 동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지폐에서 한번 만져보세요. 옆에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있으면 한번 꺼내서 한번 만져보시라고요. 잘 모릅니다.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들은 모든 것이 손에 촉감, 후각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신경 자체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비장애인들 있죠. 비장애인들 보면은 손을 만지는 것보다 우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게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폐 보면 이렇게 이제 그어진 것도 뭐 점이라든가 그어진 것이 다 이것도 일종의 점자를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의 아버지는 박두성,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한글의 아버지는 누구? 바로 세종.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문화의 대회에 동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아시겠죠? 훈민정음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훈민정음과 함께 이것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거죠. 일대 태조실록에서요, 25대 철종실록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26대가 고종이고요. 27대가 순종입니다. 마지막 황제죠. 마지막 대한제국의 황제입니다. 고종과 순종실록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이 왜곡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사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25대 철종실록까지만 얘기하고요. 뒤에 책 제목 뒤에 칠록, 통감, 전료 이런 글자가 붙어 있으면 다 편년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편년체는 어떻게 쓴 거냐 하면 일기체입니다. 년, 월, 일별로 일어난 사건들을 써놓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선왕조실록은 그 사초 아시죠? 사초 문제 때문에 터졌었던 무오사화도 있었습니다. 연산군대. 그래서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사초. 그다음에 의정부 등록, 조선후기 비변사 등록, 그렇죠? 하여튼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기록유산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써놓은 바로 조선왕조의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집대성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나왔던 책들이 예를 들어 TV에서 본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다면은 어떤 편집하기 위해서 일단 찍어놓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조선왕조실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요즘 TV에 보면은 주말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특정 프로그램을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 PD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몇 대가 되냐면은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15대? 이 정도 될 겁니다. 15개. 그러면 15대의 카메라가 1박 2일 동안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꼭 그 프로그램만은 아니고요. 다른 뭐 드라마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큐가 됐건 아니면은 뭐 비다큐가 됐건, 그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놓으면은 사실 카메라 15대에 1박 2일 정도 찍은 필름을 모아놓는다면은 한 몇 시간이 나올까요? 한 시간으로 따지면 150시간 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실제 방송 시간은 이게 얼마나 한 60분 하나, 한 90분 하나요? 한 90분 정도 할 겁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한다고 봅시다. 90분으로 그 100 몇 시간분을 압축을 해 놓은 거죠. 좀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 방송분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책들 모든 사료가 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녹화분입니다. 녹화분이고 이거는 방송분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정말 결정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맨 왼쪽에 태조실록, 중종대왕실록, 중종, 광해군 일기. 다 실록 내용이 일기냐라고 하는 거죠. 연산군 일기하고 광해군 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왕에서 쫓겨났죠. 광해군, 연산군 다 중종반정이라든가 인조반정을 통해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거는 일기. 아까 실록은 일기체로 된다고 그랬죠. 년월일. 그래서 일기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조, 현종, 세종 등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태조에서 철종까지 들어가 있다. 왕조실록은 왕이 열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왕이 왕조실록을 열람을 하죠.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대 왕 아들들이 이 실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추관에 실록청을 두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사관들이 있을 때 부정적인 내용들을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아들이 봤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정치적인 보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왕조실록은 왕들이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연산군대 그걸 열람해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 방금 말씀드렸죠. 무오사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실록은 왕이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단 왕조실록 내용 중에서 왕의 선정,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던 내용들을 뽑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핵심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국조보감이라고 해요. 이 국조보감을 써서 왕들에게 열람하게 합니다.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잘했던 걸 보고 당신도 이때처럼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참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국조보감이라고 그래요. 각 왕 때마다 국조보감들은 나오게 됩니다. 세종 있죠.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이는 즉위하는 과정에서부터 즉위한 이후까지 해서 굉장히 전제정치합니다. 천함들 다 죽이고 말이죠. 형제들도 죽이고요. 이래서 이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죠. 요즘 같으면은 태종 이방원은 죽일 놈입니다. 말 그대로 죽일 놈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의 아들이 세종 아니에요? 세종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그 치세를 사관들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궁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했을 겁니다. 실제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세종은 아버지 태종실록을 열람하려고 합니다. 몇 번씩 열람하려고 해요. 결국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치죠. 연산군은 또 다르잖아요. 연산군은 또 사초, 실록을 쓰는, 성종실록 쓰는 과정에서 사초를 뒤져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고 결국 내리치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무오사화로 터진 거였죠.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갑자사는 윤씨 어머니 문제였군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오사화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조실록은 조선 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내용들이 결집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실록을 편찬해 가지고 보관하는 창고를 사고 또는 사각 같은 얘기입니다. 4대 사고 그러죠. 춘추관 뭐해서 뭐 전주사고, 성주사고, 그렇죠? 뭐 이래서 이제 4대 사고인데 참고로 여기에 이거는 오대산 사고를 다시 이제 만들어 온 겁니다. 오대산 사고죠. 강원도 오대산입니다. 이 사고는 위치가 대체로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내부를 쓰는 겁니다. 내부를 쓴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가 소실되더라도 하나는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있는 곳은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깊숙한 산속입니다. 험한 곳에. 그래야지 보존할 수가 있겠죠. 매년 이제 그 초가을에 가면요. 초가을에 사고의 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늘에서 말립니다. 그래서 말려요. 왜냐면 어떤 습기도 제거하고요. 또 벌레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매년 초가을 그늘에서 말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존하는데 칼같이 하겠죠. 근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 있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주 사고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3개 사고는 싹 불타버렸습니다. 그 전주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광해군대, 외란 이후에 전후 복구책을 쓰죠. 북인 정권에서 광해군대 때 다시 5대 사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5대 사고 중에서 현재는 2개만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태백산 사고하고요. 그 다음에 정족산 사고. 요 2개만 현재 온전하게 남아 있어요. 이건 이제 일부 일본의 일제시대 때 건너갔다가 일본의 1925년 관동 대지진 때 다 없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뭐 성종이나 중종실록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춘추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현재 보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태백산 사고하고 그다음에 정족산 사고만 온전하게 남아 있다. 오대산 사고는 일부만 현재 남아 있다. 일본에서 돌아온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조실록이라든가 기타 이제 왕실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해놓은 창고를 사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번 자료는 일성록입니다. 이 일성록은 영조 28년부터 순조 4년까지 기록인데 이게 정조의 일기입니다. 정조. 근데 정조가 왕이 된 이후에는 바쁘죠. 그래서 쓰지 못하고요. 신하들에 의해서 왕의 동정을 추가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일성록인데 일성록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성, 매일매일 반성해 놓은 기록이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일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일성록도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조선 왕조실록을 쓰는데 기본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초뿐만 아니라 일성록,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등등 하여튼 모든 책들을 왕조실록에다가 요약해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줄여서 혼일 강리도라고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반도가 지금 그려져 있고 조선이 되겠죠. 이거는 조선 태종대 때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15세기입니다. 15세기 태종이니까. 중국이 좀 비대하게 그려졌습니다. 원래는 여기는 없었고요. 이 지도에다가 아프리카 쪽을 붙여놓은 지도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이고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중국보다 훨씬 작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하고 우리나라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더 커요. 여기는 어디 같아요?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처럼 위치가 좀 다른 건 왜 그러냐면은 듣고 직접 가서 보고 그린 지도가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계 지도인데 세계 지도하면 지금 어디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아메리카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남미 쪽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세계 지도라고 하면은 지금 이건 몇 세기라고 했어요? 15세기라고 했습니다.
15세기 때는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지리상의 발견 그러면은 누구 기억나시나요? 콜럼버스죠. 콜럼버스 지리상 발견 16세기거든요. 이게 15세기 지도예요. 그러니까 15세기 이 시각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런 나라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세계였었던 거죠. 이제 16세기 지리상 발견 이후에 이게 나오면서 16세기 이후에 나온 지도는 어디가 그려져야 돼요? 당연히 아메리카가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15세기 시점을 해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죠. 한자는 최고의 세계 지도다 해서 혼일강리 역대 국토 지도 또는 혼일강리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지도는 말이죠. 조선 방역 지도입니다. 이 명종대 재영감이라는 관청에서 제작을 했는데 재영감은 지방에서 특산물을 걷어들이죠. 그러면 그 특산물을 관리하는 뭐 그런 관청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색깔이 조금 그때 노란색 비슷한 색으로 일어나 있는데요. 실제는 각 도별로 다른 색깔로 그려져 있어요. 실제는 이제 사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는 각 도별로 8도의 색깔이 달리 나타났다. 그리고 각 지방의 특산물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작성했었던 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지리서를 정리하실 때요. 지도는 군사적인 목적이 좀 강해요. 지리서는 행정적인 목적이 좀 강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도는 국방 강화의 목적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리서는 중앙 집권의 목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도 지서의 편찬 목적이 이렇습니다.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산업 문화적인 목적화에서 지도나 지리서가 많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건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종대니까. 명종 다음에 선조죠. 선조 때 외란이 터졌던 외란 이전이 전기, 외란 이후가 후기 이렇게 이제 구분했습니다. 자, 경상도 지리지입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지리서이기도 합니다. 뭐 팔도 지리지라든가 등등의 지리가 있는데 싹 없어졌어요. 현재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지리서입니다. 그중에 이제 뭐 전라도 또는 뭐 충청도 또는 뭐 경기도 이게 아니라 여기는 경상도지인데 여기는 총설 경상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경주, 안동, 상주, 진주에서 경상도를 다시 적게 4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서술해왔습니다. 중앙 집권의 목적이 좀 강하죠. 얘는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목적하에서 그려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은요, 삼강행실도입니다. 세종대 설순이 썼던 책인데요. 말 그대로 삼강오륜할 때 삼강할 때 그거의 행실도를 얘기합니다. 삼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을 뭐라고 그래요? 삼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책이 편찬된 배경은요, 살인사건이라 합니다.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경상도 진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사건 이후에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세종의 명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삼강행실도는 그림도 그려놓고요. 그 그림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모르면은 그림만 보고서도 이거는 어른들 어떻게 공양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림까지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한자 외에 또 한글까지 써가지고 일반 민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다. 이게 삼강행실도입니다. 이거는 뭐죠? 윤리서죠, 윤리서. 이 윤리서는 유교 윤리 확립 목적입니다. 유교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삼강행실도 무슨 뭐 이거 외에도 의례서가 나옵니다. 뭐 국조의례라든가 이런 책도 나와요. 참고로 국조오례의는 국가 행사에 관련된 책들을 써놓은 책이 국조오례입니다. 이거는 법전이죠. 경국대도입니다만은 자 법전은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통치 규범의 성문화다.
아시겠죠? 조선의 가장 기본 법전이고요. 경국이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커다란 법전이다. 경국이죠. 경국. 경국입니다. 이건 이제 그 중에 병전입니다. 그러니까 경국 때는 육전 체제로 되어 있어요.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 반포가 됩니다. 세조, 예종, 성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전 체제인데 세조 때는 이미 호전하고요. 그 다음에 형전, 호전과 형전이 세조 때 반포가 돼요. 그리고 세조 다음에 예종이라고 그랬죠. 그 예종대 때 보면은 바로 나머지 4개, 그러니까 이호, 예병, 형, 공전에서 호전과 형전을 뺀 나머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종대 때 와서 4번에 걸친 수정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정하지 않기로 약속하고요. 반포가 됐던 거죠.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이 되는 거죠. 이게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나온 법은요. 경국대전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뭐 새로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 증보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영조 때의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조 다음에 정조 다음에 누가 나오죠? 순조, 헌정, 고종 이렇게 나오죠. 고종대 때 흥선대군이 등장해가지고 조선왕조 500년의 총결산본에서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이 편찬이 됩니다. 이게 조선왕조 마지막 법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는 경국대전, 조선시대 최초의 기본 왕조 법전입니다. 물론 최초의 법전은 태조 때 정도전이 있은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찬법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편찬한 것이 아니라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편찬했던 개인적으로 편찬했던 사찬법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성학십도를 보기 전에요. 여기 좀 마무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지도, 지리서, 윤리서, 법전 이거의 공통적인 편찬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는 뭐의 목적이다? 통치 목적이다. 좀 세분해서 보면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근데 다 묶으면 뭐다? 통치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성학십도입니다. 성학십도하고 성학집요가 있죠. 성학십도는 누구예요? 이황입니다. 성학은 군주의 학문이에요. 군주의 학문입니다. 예, 성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조가 16살에 왕이 오르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선조가 어떤 성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이 대통령학을 군주의 학문을 쉽게 그림으로 몇 개 그림으로 10개 그림으로 써서 왕에게 갖다 바친 책이에요. 이게 성학십도고요. 그럼 이거는 성학집요입니다. 역시 선조에게 바친 책이에요. 율곡이이가 쓴 책입니다. 구분하십시오. 이이의 성학집요와 이왕의 성학십도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반드시 이왕과 이이의 업적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 사상가 중에서 꼭 출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통일신라 때 누가 나오죠? 사상가 중에서 통일신라 때 기억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원효, 의상이죠. 고려시대 때 누가 나오죠? 고려 전기 때 해동천 태종의 의천, 조계종의 누구? 진울입니다. 조선시대 때 누구죠? 이황과 누구? 이 사람들 이 여섯 명입니다. 각 시대별로 이 사람들은 항상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중간중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는 사람들, 사상가 중에서 이 사람들이죠. 이거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대목이 있었죠. 뭐 기본 강의나 또 기초반 강의라든가 나중에 이제 진행될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몇 개 정도 나왔냐면 7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국사에서 한국사에서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7문제는 제가 찍어준 거예요.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안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죠. 실제 우리가 기출문제 특강에서도 입증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인물사, 사상가 중에서 꼭 이 6사람의 업적 꼭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잘 보시려면 기억해 두시고 그냥 교양 한국사로 그냥 짚고 넘어가자.
아니면 내년에 한번 시험 더 보지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족보입니다. 족보. 오늘 예학과 보학에서 나오죠. 예학은 상장제례 관련된 학문이고요. 그 예학 때문에 터진 것이 현종대 서인과 남인 간의 두 번에 걸친 예속 논쟁이었어요. 1차 효종이 죽고 나서 이 자의대비의 상복기간 문제를 놓고 터진 바로 기예송가 1659년. 그러면 1674년 역시 이제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죠.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였던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한 문제를 놓고 서인과 남이 대립했던 겁니다. 그걸 예학에서 비롯된 예속 논쟁이라고 했죠. 그러니 보학은 족보를 편찬해서 달달달달 애우는 겁니다. 족보. 족보는 그 가문들에 대한 것들을 써놓은 건데요. 이 족보는 다시 족보라 하지 않고 보학이라고 하죠. 보학. 보학은 지금 말씀드렸던 예학과 함께 당시 사립 양반들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기반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이제 보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학. 가계 내에서 그 집안의 위아래 상하 좌우 관계를 규정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다 족보는 아마 있을 겁니다. 글쎄요, 최근에는 족보 편찬이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왜냐면은 거의 이제 외동들이 많고요. 어떤 가정들 보면 또 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이제 무자식 상팔자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그 통계청 조사에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면은 아이 한 명을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성인 대학 졸업 때까지 교육비가 뭐 2억인가 뭐 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이전에도 뭐 조기 교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대학까지 뭐 학비, 뭐 교재비, 생활비 싹 쓰는데 한 2억 정도. 2명이면 4억, 3명이면 6억. 물론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평균치가 이 정도 되더라. 물론 그렇게 들지 않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장학금 받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그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고 또 한 명 외동들이 많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보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는 이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마 한 50년 정도 후면은 족보가 뭐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족보가 뭐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족보는 그 가족의 내력을 써놓은 겁니다. 내력을 써놓기 때문에 이 족보가 없으면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정통성이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뭐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이 사진에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 저희 집, 개인의 족보입니다. 저희 집안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관이 밀양입니다. 밀양.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씨들이 모여 사는, 태초에 모여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씨의 고향이다. 성씨, 박씨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박씨는 밀양 박씨도 있습니다만 뭐 반남 박씨, 뭐 여러 강릉 박씨도 있고요. 그 지역별로 또 있습니다. 뭐 김씨, 뭐 경주 김씨, 김해 김씨, 뭐 여러 성씨도 있듯이 다 박씨, 김씨라 해서 일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밀양 박씨. 그 다음에 파가 있죠. 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밀양 박씨라고 해서 다 저희 일족은 아니에요. 밀양 박씨 중에서도 파가 나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충간공파입니다. 이 충간공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저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박혁거세가 아니라, 물론 시조는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 이후에 계속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나눠지는 거죠. 그게 다 일족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 박씨 중에서도 충간공 할아버지로부터 저는 22세손입니다. 22세손. 그 세손하고요. 세손하고 대손이 있습니다. 대손. 무슨 차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위는 대손이라고요.
미안합니다. 거꾸로 했습니다. 이걸 나를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봅시다.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본인들입니다. 기준해 가지고 그 위는 세손이라 하고요. 세손이라고 그 밑에는 대손이라고 일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밀양박씨 충간공파 22대 손이다 그러면은 이건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세손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나 밑으로는 뭐라 한다? 대손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갖고 계신 분, 뭐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강의를 드신 분들 중에서. 근데 여러분들 아들, 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들, 딸에게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나의 일세손이다. 그러면은 웃긴 얘기예요. 너는 나의 일대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대, 위로는 명칭이 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 이름을 얘기할 때도 하잖아요. 홍길동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름이 야,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홍길동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역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홍, 길, 자, 동자입니다. 자는 이 자자입니다. 이름자야, 이름. 이름 붙일 때 자를 붙입니다. 뭐 홍자, 길자, 동자 그러면은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얘기야. 성씨는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가끔 뭐 전화로 말이죠. 뭐라냐 앙케이트라든가 물을 때 뭐 홍자, 길자, 동자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받는 전화도 가끔 있습니다. 뭐 이를 대면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다 이제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네 그러죠. 거기서 뭐 제가 뭐 가르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에는 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성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만 자를 붙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얘는 기본입니다. 기본 뒤에 보시고요. 그래서 밀양, 박씨, 충간, 공파, 세보. 세보가 이제 족보인데 족보. 그래서 일권, 권지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참고로 제가 다 붙여놨는데 빨간 표시로 제1권에 제2권입니다. 제2권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 족보 밑에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 이제 제 이름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들 이름을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죽기 전에 이 족보를 가지고 얘네들한테 떼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니네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여기다가 이 밑에 칸이죠. 여기다가 니네 아들, 딸 이름을 계속 적어 나가라. 계속 물려줘라. 그럼 작은 족보가 이제 나중에 하나의 족보가 또 되겠죠. 먼 훗날 대가 끊기지 않고 조상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댁에 족보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여러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족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만들어 가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위에는 몰라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새로 족보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뭐 양반들의 지위 유지 뭐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 때 족보가 많이 유행했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강화도 만이산이죠. 그래서 참성단이라고 좀 써져 있습니다. 소격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기서는 뭘 하죠? 초제를 주관합니다. 초제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뭐라고 그래요? 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제죠. 하늘에 대한 제사죠. 또는 제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초제 또는 제천. 그러면 제천 하늘에 대한 제사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 하늘의 아들 천자가 합니다. 아버지 제사를 동네 아저씨들이 지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들이 합니다. 뭐 고려 때는 딸도 하기도 하죠. 그럼 천자는 누구냐? 천자는 중국 황제를 뭐라고 그래요? 천자라고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천 또는 초제라고 하는 행사는 중국 황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가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소격사는 관청을 두고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중국과 조선은 어떤 관계다?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주, 주체 표현입니다. 근데 조선 중기 사립 양반들 있죠. 중국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졌던 단군 조선보다는 기자 조선을 숭배했었던 그 사림들이 집권했을 때는 이 자체가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광조 개혁 정치 때 사림 조광조는 소격서를 없애버렸죠. 어떻게 감히 중국 황제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우리는 대등하다. 자주 주체의 발로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종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길어요. 계속 이어서 이제 지었던 증축했던 건물입니다. 종묘는 뭐냐? 조선 왕실의 사당입니다. 왕실의 위패, 왕실의 조상계 위패를 모셔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는 사당이 있잖아요. 집에 뭐 다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양반 가옥들 보면은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잖아요. 그 사당이 국가의 사당, 왕실의 사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좌, 묘, 우, 사의 원칙하에서 좌쪽에는 종묘를 얘기합니다. 우측에는 뭐죠? 사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복궁을 왕실이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좌측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죠? 종묘가 있고요. 우측에는 뭐가 있다? 사직이 있다. 이 종묘와 사직은 조선 왕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참고로 좌는 방에서 뭐 동쪽입니다. 그다음에 우는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는 동대문 쪽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종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사직동, 사직공원, 지금 사직공원으로 되어 있죠. 사직단이 있습니다. 사직단이 있어요. 그 사직터널도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 이제 신촌 쪽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종묘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게 사직단입니다. 사단과 직단이에요. 그 사단, 직단에 사는 토지의 신을 얘기하고요. 직은 오곡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신과 오곡의 신에게 제사 지는 건데 이거는 서울 수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지방의 주현, 각 지방에도 설치해놔요. 이거 정부의 중농정책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 사직공원 안에 있는 사직단, 사단과 직단을 합쳐놔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 사직은 좌묘 우사의 원칙하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15세기 때 과학기술학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의 애민정책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자는 앙부일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자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죠?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그래서 이게 오목한 반구대 같은 반구대가 오목합니다. 솥단지 같아요. 솥단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침이 있습니다. 이 침에 햇빛 있게 붙이면은 일종의 지금 보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햇빛이 비치면서 이제 그림자가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시간을 알리는 그런 이제 해시계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시계입니다. 자, 한자는 자경루라고 합니다. 자경루.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어떻게 긋는데 이걸 완전히 지금 복원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록을 읽고 어떤 그 그림만 흔적이 드문드문 남아있지 정확한 작동 원리는 우리가 추측만 할 뿐 그 당시의 작동 방법을 복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하튼 앙부일구와 자경루, 즉 해시계, 물시계 전부 농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5세기 과학기술의 부산물이었고요.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인물이 있죠. 바로 장영실입니다. 부산 관노입니다. 부산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신문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는 전부 다 천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집현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공간이에요. 인재를 널리 모으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해시계, 물시계와 관련해 가지고 치국이도 있습니다. 이 세계 최초 강우량 측량 기구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모양의 치국이가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합니다. 위에 있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 지도라고 해서 이걸 뭐 지도 지리설 할 때 그 지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천상열차의 그림이다라고 얘기입니다. 태조 때 만들어진 거고요. 현존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요. 석각. 이게 돌입니다. 돌. 까만 돌이에요.
그리고 별자리와 함께 그 별자리에 대한 설명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에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칠정산이라고 하는 세종대 때 달력입니다. 칠정산 외편이었습니다. 자, 외편이 있고요. 네 편이 있거든요. 칠정산 외편은 아라비아 달력을 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한 거고요. 칠정산 네 편은 바로 당나라 선명력, 그 다음에 원나라 수시력, 이 수시력이 가장 정확한 달력으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 명나라의 달력도 있습니다. 대통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한 겁니다. 그래서 한양을 기준한 달력이요. 서울을 기준으로 한 달력입니다. 칠정산의 칠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주일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달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향약 좀 보시겠습니다. 향약입니다. 우리의 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집대성에 넣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요. 지금 역서, 칠정산 있죠. 역서. 그 다음에 앞에 나왔었던 농서가 하나 있었죠. 농사직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서, 병법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뭐죠? 의학서적, 의사가 있습니다. 역서로서는 대표적인 칠정산이 있고요. 농서로서는 가장 현재 현존하고 있는 오래된 농서, 뭐죠? 농사직서래요. 병서에서는 정도전의 진도, 요동정벌 운동 당시 요동정벌과 관련해서 병법서적 진도, 의서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향약 집성방. 이거는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향약 구급방이라고 그랬죠. 고려 고종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때 향약 구급방이 가장 오래된 거고, 향약 구급방하고 혼동하지 않으셔야 될 의서가 향약 집성방입니다. 그래서 이 역서는 한양을 기준하는 그런 달력이고요. 농서의 편차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개발입니다. 이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병서는 우리 지형, 지세에 맞는 전술 개발입니다. 전술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의서는 우리 체질에 맞는 의술 개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역서, 농서, 병서, 의서 해가지고 묶어서 그래서 칠정산, 농사직설,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진도 이 책들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 것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주 주체적이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지도, 지리서, 윤리서, 의례서, 법전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 목적이라고 했죠. 이거는 자주 주체적인 책들이다. 이렇게 묶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금양잡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농사직설이라든가 금양잡록. 지금 경기도 시흥, 경기도 광주 이쪽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광명시 이쪽 부분이라고 하는데 금양지방에 여러 개의 노농들, 그러니까 나이든 농민들입니다. 경험담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게 성룡대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금양잡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병서입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진도, 외도, 문종래 때 동국, 병감 등이죠. 이 감자는 어떤 백과사전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군조선이 한나라 무제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죠. 고조선의 멸망부터 한나라 무제 침략부터 고려 말까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역대 전쟁사예요. 그 전쟁사를 써놓은 것이 동국, 병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기죠, 무기. 화차라고 하죠, 화차. 태종대 때 최해산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화차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화살이 신기전이라고 합니다, 신기전. 그래서 여기다가 100개의 화살을 꼽아가지고요, 불을 붙여서 휙휙 나가게 하는 겁니다.
왜 요즘 보면은 군사작전할 때 대포 쭉 나가잖아요. 그런 화차, 이 모양 이게 화차가 되는 거고요. 이게 신기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대포를 그러죠. 끌고 다니면서 방향 조절해서 그쪽에 이제 쏘아 올리는 것이겠습니다. 참고로 최산이라는 사람은 고려시대 때 화약 그러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최무선이죠. 최무선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최무선 그러면 고려 말 왜구 격퇴 때 그 금강 입구에 진포 싸움이 있죠. 진포 싸움을 설략했던 그 최무선입니다.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던 그 최무선의 아들이에요. 태종대 특채가 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비격진천뇌라고 하는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그 크레모아 아니면 요즘에 수류탄 뭐 이런 정도, 크레모아보다는 수류탄 정도가 더 어울리겠습니다. 수류탄이 되겠습니다. 이거 선조 때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외란 때 사용했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수류탄이죠. 보면은 이게 이제 건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불을 붙이면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가 타고 들어가서 이러는 거죠. 심지가 타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뭐냐면은 이게 뾰족뾰족한 뭐 요즘 같으면 조그만 못 같은 거 있죠. 못 파편들 이런 것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 가지고 이건 이제 대나무 통이 있고요. 그 대나무 통 안에 이제 이가 심지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냐면 이건 이제 못 쇠못 같은 겁니다. 뾰족뾰족한 것들이죠. 불을 붙여서 여기 타고 들어서 안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면 이 쇠못이 터져 나오면서 박히는 거죠. 박히는 겁니다. 비격 진천뇌. 임기내란 때 활용했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수류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본 그 사진은 보고 계신 사진은 식자판입니다. 고려시대 때에 뭐 통일신라 때도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고요. 고려 때도 발달하고 조선도 활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와 다른 점은 15세기 식자판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활자를 고정할 때 뭐 요즘 같은 이제 요즘에 왜 꿀을 이렇게 채취를 하고 나면은 끈적끈적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정을 시켰는데요. 15세기 때 오면은 식자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활자입니다. 이 활자 하나씩이죠. 여기다가 활자를 여기다 끼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에 구멍 이제 홈이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활자를 끼워 넣으면은 활자가 어때요? 안 움직이죠. 그렇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술, 인쇄 기술 발달에 크게 혁혁한 어떤 진전을 가져왔었던 기구이기도 합니다. 식자판이 15세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쇄술 발달에 크게 기여했고요. 이 활자판, 식자판이 나온과 동시에 종이 있죠, 종이. 그러니까 제지술입니다. 이거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활자 인쇄하고요, 제지술 항상 같이 간다. 같이 묶어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자 여기에 이제 그 식자판에 식자도 있죠. 글자들 이제 심어 놓는다 식자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이 사이는 홉입니다. 외국 옛날 역사책들 보면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원래부터 줄이 그어진 게 아니고 이 줄은 이것들이 여기에 붙여진, 그려진, 인쇄가 된 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다 요처럼 노트에 뭐 줄을 긋는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금오신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초의 한문 소설 그러면은 16세기입니다. 김시습이 쓴 사육신 중에 하나죠. 생육신 중에 하나죠. 김시습이 썼던 금오신화입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이죠. 최초의 한글 소설 그럼 뭘 얘기해요? 17세기 홍길동전이죠. 허균이 쓴 홍길동전이 되겠고요. 최초의 한문 소설은 바로 금오신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관동별곡인데 송강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철은 붕당정치 때 선조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동인과 서인은 나뉘어졌었죠. 그 중에 서인의 줄이었었습니다. 서인, 송강정철. 관동지방의 관찰사, 지금 강원도 쪽의 관찰사로 가서 강원도의 그 경치를 보고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글입니다. 가사문학의 대표작이다. 그래서 정철의 가사집 송강가사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가사 문학. 16세기 가사 문학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사 문학의 대표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 문화, 조선의 전개 문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20여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 끊어서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근세 문화에 관련된 내용은요. 이 시간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